작고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빌라의 거실은 5살 배기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비행기 하준이 비행기. 민서윤은 아들 하준이를 번쩍 들어 올려주며 함께 비행기 소리를 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는 고단한 그녀의 삶의 유일한 위로이자 구원이었다. 민서윤, 29.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DN그룹의 미래 R&D 연구소 소속의 천재적인 유전공학 연구원. 그리고 세상 아무도 모르는 미혼모. 그녀의 삶은 연구소의 차가운 현미경 렌즈와 아들의 따뜻한 천 그 양극단을 오가는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이었다. 엄마 저거 먹고 싶어요. 하준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가 닿지 않는 찬장 위에 쿠키 상자를 가리켰다. 우리 아들 저게 먹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꺼내줄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하준이는 닿을 수 없는 쿠키 상자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아이의 작은 미간이 간절함으로 찌푸려졌다. 바로 그때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달그락. 찬장 맨 끝에 놓여있던 무거운 쿠키 상자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옆으로 스르르 미끄러졌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 살짝 밀어준 것처럼 선반 끝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아이의 손이 겨우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지나간 트럭 때문에 건물이 흔들렸나?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들에게 쿠키를 꺼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위화감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씨앗이 앞으로 자신과 아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DN그룹 미래 R&D 연구소. 집에서의 따뜻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거대한 연구실은 감정 없는 소음과 차가운 경쟁심만이 지배하는 얼음의 왕국이었다. 서윤은 다정한 엄마의 얼굴을 지우고 무표정한 연구원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이곳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동료들에게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특히 그녀의 직속상관인 윤태석 실장은 사사건건 그녀를 짓밟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민서윤 씨. 윤태석이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능력은 없으면서 아첨과 정치질만으로 실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서윤의 재능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녀의 공을 가로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제 제출한 프로젝트 제안서 말이야. 내가 검토해봤는데 이건 완전 애들 장난 수준이더군. 이런 허무맹랑한 아이디어에 회사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지. 당장 폐기해. 네 하지만 실장님 그 제안서는. 어디서 말대꾸야. 윤태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주변의 모든 연구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야. 민서윤 씨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학위 하나 겨우 따온 주제에 감히 누구 앞에서 아이디어를 논해 얌전히 데이터 정리나 하라고. 큰 그림은 우리 같은 선배들이 그리는 거니까. 그의 모욕적인 말에 동조하는 몇몇 연구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제안서는 인간의 노화 과정을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세포 재활성 기술에 대한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그녀의 피와 땀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소에서 그녀의 노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그것이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안으로 사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겪었던 부당함과 몸열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하준이는 엄마의 그림자 같은 슬픔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엄마 왜 슬퍼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회사에서 누가 엄마 괴롭혔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서윤은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작은 등을 토닥였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그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아이의 작은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하준이의 온몸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감각이 스며들었다. 엄마의 슬픔. 그것은 아이에게 물리적인 고통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엄마를 울렸다.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는 자신의 손등에 떨어진 엄마의 눈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거실 저편 책장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인 아주 두꺼운 전공 서적으로 향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책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밀린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윤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어머, 저게 왜 떨어졌지? 바람이 불었나? 그녀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깨어난 작은 수호신의 세상 모든 불의를 향한 첫 번째 경고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윤태석의 모욕적인 처사는 민서윤의 오기를 자극했다. 그녀는 그의 말대로 순순히 제안서를 폐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가설이 옳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해 홀로 비밀스러운 실험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연구실에 남아 밤을 새워가며 실험에 매달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다.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가설대로 특정 유전자 배열을 재조합하자 노화된 세포가 놀라운 속도로 젊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세포들을 3일 유적 시간 동안 정밀한 온도와 습도 아래 배양하여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배양기의 작동을 확인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아기에 찬 눈동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윤태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그녀를 그는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두가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유령처럼 배양실로 들어섰다. 그는 CCTV를 교묘하게 가린 뒤 서윤의 배양기로 다가갔다. 그는 배양기를 통째로 부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대신 그는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배양기의 온도 설정 패널을 조작했다. 정상 온도인 30.5도에서 단 1도 높은 37.5도로.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이 미세한 온도 차이는 민감한 세포들을 모두 죽이고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모든 기록에는 단순한 기계 오류 혹은 마지막 접속자였던 서윤의 조작 미숙으로 남을 터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범죄의 현장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성공의 환희가 아닌 절망의 나락이었다. 배양기 안의 모든 세포들은 검게 변색되어 죽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때 윤태석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그는 배양기의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더니 서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민서윤 씨 온도 설정이 왜 멋대로 바뀌어 있어? 이건 명백한 조작 미숙이야.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통째로 날아갔다고.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정상 온도를 확인하고 퇴근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게 틀림없어요. 조작 지금 이 연구실에 당신 말고 누가 들어왔다는 거야. 증거 있어. 이건 명백한 과실이야. 나는 이번 사태를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운이 좋아야 해고로 끝나겠지만 어쩌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그의 협박에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해고, 그리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 그것은 그녀와 하준이의 삶을 통째로 파멸시킬 수 있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망가진 데이터 출력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애써 하준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깊은 절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준이는 잠든 엄마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엄마는 잠을 자면서도 울고 있었다. 작은 흐느낌과 함께 베개싯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눈물 젖은 뺨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낮에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몰래 들었다. 엄마는 친구에게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었다. 윤태석이라는 나쁜 아저씨가 엄마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고 엄마를 회사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윤태석. 하준이는 그 이름을 자신의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엄마를 울린 나쁜 사람. 아이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이의 침대 옆에 있던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가 스스로 스르르 움직였다. 연필꽂이의 연필들이 공중으로 몇 센티미터 떠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아이의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잠재된 능력을 깨우고 있었다. 다음 날 연구소. 윤태석의 순환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지만 기분 나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고들이었다. 아침 그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갓 내린 커피를 마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지듯 기울어지며 뜨거운 커피가 그의 비싼 와이셔츠 위로 쏟아졌다. 아 뜨거. 그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고 부하 직원들은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다. 점심시간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자동문이 오작동하는 바람에 문 사이에 끼이는 수모를 당했다. 문은 그가 들어가려 할 때마다 닫혔고 나오려 할 때마다 열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리고 오후 중요한 임원회의에서 사건은 절정에 달했다. 그가 서윤의 실패를 보고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던 순간이었다. 그가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갑자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스크린에는 그의 얼굴 위에 우스꽝스러운 낙서가 그려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발표 자료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갑자기 어린이 만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누군가의 해킹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안팀의 조사 결과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서윤은 멀리서 연이어 터지는 윤태석의 불운을 지켜보며 고소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고소함 대신 서늘한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고들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너무나도 의도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윤태석을 골탕 먹이기 위해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문득 지난 며칠간 집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을 떠올렸다. 쿠키 상자 무너진 블록 타워. 그리고 어젯밤 아들이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 엄마를 괴롭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설마.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윤태석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 5살 배기 권하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하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만 볼 수 없었다. 어쩌면 세상을 자신의 아들로부터 보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다. DN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감정을 믿지 않는 남자였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과거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당했던 끔찍한 배신은 그의 심장에 얼음 갑옷을 입혔다. 그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했고 그의 세상에 그 어떤 변수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래 R&D 연구소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때문이었다. 유능하지만 오만한 윤태석 실장이 이끄는 유전공학 1팀. 그 팀의 실적 보고서는 언제나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나 혁신적인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산 오류와 장비 오작동, 사고만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었다. 지역의 눈길을 끈 것은 윤태석의 보고서 말미에 참고 자료로 첨부된 묵살된 제안서 하나였다. 발제자는 민서윤, 이름 없는 말단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서는 윤태석의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논리적이고 대담했으며 그룹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었다. 유능한 인재가 억압받고 있고 그 주변에서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지역의 예리한 직감은 그곳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이례적으로 R&D 연구소에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신다. 연구소는 아침부터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다. 윤태석은 평소보다 몇 배는 비싼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서 아첨하는 표정을 연습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권지혁의 등장은 마치 제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그는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연구소를 훑었다. 윤태석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자신의 성과를 부풀려 설명했지만 지혁은 그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민서윤 연구원. 어디에 있나? 그의 입에서 서윤의 이름이 나오자 윤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윤에게로 쏠렸다. 자네의 제안서 인상 깊게 읽었네. 직접 설명해보게. 서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연단으로 나갔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윤태석은 그녀의 모습에 초조해져 중간중간 그녀의 말을 끊으며 흠집을 내려고 했다. 회장님, 그 아이디어는 너무 이론적이고 윤 실장. 지역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내가 질문한 건 민 연구원이야. 자네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고. 그의 한마디에 윤태석은 입을 다물고 자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지혁은 서윤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맹수의 탐색전과도 같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그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파놓은 모든 함정을 우아하게 피해 나갔다. 권지혁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재능 있는 연구원이 왜 저런 무능한 상사 밑에서 썩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굴하지 않는 그 고요하고 강인한 눈빛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지혁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선언했다. 민서윤 연구원의 프로젝트를 오늘부로 그룹의 정식 프로젝트로 승인한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진행 상황은 윤 실장을 거치지 말고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것은 서윤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의 표현이자 윤태석의 무능함에 대한 공개적인 질책이었다. 윤태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지혁이 연구소를 떠나려 할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여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현관의 처마 밑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옆으로 우산 없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서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모습 위로 지혁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6년 전 그 역시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다. 아버지의 강요로 억지로 참석했던 지루한 기업 파티. 숨이 막혔던 그는 아무도 없는 호텔 발코니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첨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젖은 난간에 기댄 채 비에 젖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에 감탄했고 그녀의 고요한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비에 젖은 그녀의 서늘한 눈빛뿐이었다. 당신 눈은 참 정직하군요. 그는 그때 분명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회장님 차 대기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환상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그는 차창 밖으로 여전히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기억 속의 그녀와 지금 눈앞의 그녀가 겹쳐 보였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비논리적인 감상에 빠질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번 피어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는 차가 출발한 뒤에도 한참 동안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백미러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지시를 내렸다. 민서윤 연구원, 인사기록 카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아주 상세한 걸로. 그는 그저 유능한 직원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혹은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회색빛이었던 그의 세상에 아주 작은 하지만 선명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파격적인 지지 선언 이후 연구소 내에서 민서윤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프로젝트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성공을 가장 배 아프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윤태석 실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입지가 위협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민서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회장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결심했다. 저 어린 계집애를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기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연구 성과를 공격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도덕성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업 스파이. 그것은 한 연구원의 인생을 끝장내기에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죄목이었다. 그는 며칠 밤에 걸쳐 완벽한 함정을 계획했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하여 서윤의 개인 노트북에서
그녀의 연구 데이터 일부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경쟁사인 태성바이오의 연구원에게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을 조작했다. 그는 서윤이 태성바이오 측과 돈을 받고 거래한 것처럼 가짜 입금 내역까지 만들어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빼도 박도 못하는 산업 스파이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권지혁 회장이 참석하는 프로젝트 중간보고 회의에서 터뜨릴 작정이었다. 회장이 직접 보는 앞에서 자신이 총애하던 연구원의 배신을 폭로하여 그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하려는 심산이었다. 중간보고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상태였다. 이것은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첫 번째 공식 회의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들 하준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오늘 무서운 데 가요.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는 아주 중요한 일 하러 가는 거야. 하준이가 응원해주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쌀쌀했다. 권지혁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서윤의 발표는 완벽했다. 그녀의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었고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들은 흠잡을 곳 없이 깔끔했다. 지혁의 입가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한 만족감의 미소가 떠올랐다.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 마침내 윤태석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비장하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민서윤 연구원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저 역시 같은 상사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끊고 비통한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보고 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그룹의 핵심 기밀인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태석은 자신의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그 유출의 중심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장 신임했던 민서윤 연구원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하려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유치원. 하준이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엄마의 감정, 절망 공포, 그리고 억울함. 엄마의 비명소리가 아이의 머릿속을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블록을 떨어뜨렸다.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흐려졌다. 아이의 머릿속에 낯선 공간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커다란 스크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는 그 나쁜 아저씨. 엄마, 괴롭히지 마. 아이의 작은 몸에서 아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다시 회의실. 윤태석이 마우스를 클릭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치지직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메인 프로젝터 스크린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화면으로 뒤덮이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뭐야, 사람들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윤태석의 노트북에서는 갑자기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더니 전원이 나가버렸다. USB 포트에서는 희미한 연기마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절정에서 꺼져 있던 벽면의 스마트보드가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의 손이 낙서를 하듯 화면 가득 유치한 졸라맨 그림과 동그라미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0초 사이에 벌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나 기계 오류가 아니었다.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회의 자체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듯한 기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윤태석은 연단 위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의 야심찬 폭로전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한편의 코미디로 전락해버렸다. 회의는 중단되었다. 기술팀이 긴급 투입되었지만 그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원인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례 없는 과전압 서지 현상이라는 애매한 보고를 올릴 뿐이었다. 윤태석은 음모라며 누군가 자신을 방해하기 위한 사보타주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망가진 USB와 쩔쩔매는 기술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의 서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의 논리적인 두뇌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두 번째였다. 윤태석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터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의 기시감, 그녀의 천재성, 그리고 이 기괴한 사건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민서윤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비밀의 입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그녀가 쥐고 있었다. 권지혁은 우연을 믿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통제에 있는 제국 DN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우연은, 회의실에서 벌어졌던 기괴한 소동은 그의 머릿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닌 아직 설명하지 못한 현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개인 정보팀의 조 팀장을 호출했다. 조 팀장은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강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다. 조 팀장, 두 가지를 지시하겠네. 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첫째, 윤태석 실장을 24시간 감시해. 그의 모든 움직임 만나는 모든 사람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까지 전부. 그가 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라는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둘째,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그의 본능에 따른 지시였다. 미래 R&D 연구소의 민서윤 연구원. 그녀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것을 조사해. 학력, 경력, 가족관계, 과거, 주소지까지 전부. 단 그녀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민서윤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풀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강한 직감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서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소동 이후 그녀는 아들 하준이의 힘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들을 지켜야만 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아이 자신으로부터. 그날 저녁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하준이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준아,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할까? 네, 엄마. 무슨 약속이요? 하준이가 가끔 물건을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녀는 최대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 애썼다. 그런 신기한 힘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거라서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하준이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앞에서만 아주 가끔씩만 보여주는 거야. 할 수 있지. 아이는 그녀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얼굴에 서린 깊은 불안감을 읽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하준이는 엄마만 지켜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축복이 아닌 가혹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조 팀장의 정보팀은 유능했다. 윤태석을 감시한 지 며칠도 차에 되지 않아 그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경쟁사인 태성바이오의 임원과 비밀리에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거액의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가 서윤의 연구 데이터를 빼돌려 태성 측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심증이 물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에 대한 뒷조사 결과 역시 지역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조 팀장은 보고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회장님 민서윤 연구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주 깨끗합니다. 한 가지라니 약 5년 반 전입니다. 당시 그녀는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유로 14개월간 휴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상의 주소지는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그녀를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마치 어딘가에 숨어 지냈던 것처럼요. 조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오하준 군은 올해 5살입니다. 지역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5년 반 전 14개월의 휴학, 그리고 5살짜리 아들. 모든 시간의 조각들이 6년 전 그 비 오는 여름밤을 중심으로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 팀장을 물러나게 했다. 홀로 남은 그는 거대한 집무실 안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열어 민소윤의 인사 기록 카드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된 모습으로 담담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에 머물렀다. 잊고 있던 기억.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고집스럽고 강인했던 눈빛. 그녀의 눈은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향해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요? 지역에 완벽했던 이성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윤태석의 배신, 서윤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그녀의 아들. 흩어져 있던 모든 사건들이 이제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의심이었다. 윤태석을 괴롭혔던 기이한 사고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집무실 보안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회의실 소동이 있었던 그날 연구소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아주 미세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치 답을 갈구하는 사람처럼. 대체 당신은 누구지, 민서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유능한 부하 직원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의 상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 상자를 열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권지혁은 사냥꾼이었다. 그는 한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았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새로운 사냥감은 진실이었다. 그는 민서윤이라는 여자가 감추고 있는 비밀의 실체를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하책이었다. 그녀의 경계심만 높일 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터였다. 그는 더 자연스럽고
더 확실한 무대를 원했다. 조 팀장의 정보팀은 그녀가 주말마다 아들 하준이를 데리고 과천 국립과학관에 간다는 정보를 물어왔다. DN그룹은 국립과학관의 가장 큰 후원사 중 하나였다. 권지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현장 점검이라는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이번 주 토요일 과학관의 어린이 체험관을 깜짝 시찰하겠다는 일정을 잡았다. 모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토요일 오전 과천 국립과학관. 주말을 맞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로 과학관은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순수함과 발견의 기쁨으로 반짝이는 권지혁의 차가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계였다. 민서윤과 아들 하준이도 그 평범한 행복의 풍경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었다. 엄마 로켓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응, 그건 말이야. 로켓이 아주 뜨거운 방귀를 뿡 뀌어서 그 힘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란다. 그녀의 재치 있는 설명에 하준이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자였다. 바로 그때였다. 과학관 한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을 대동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이질적인 냉기를 뿜어내는 남자 권지혁이 서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왜 이곳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자신을 보러 온 것일 리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권지혁은 박물관장의 설명을 건성으로 들으며 인파 속에서 두 모자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물리체험관 코너에서 그는 그들을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운명의 순간이었다. 그는 수행원들을 뒤에 남겨둔 채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접근을 눈치챈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지나쳐 그녀의 등 뒤에 숨어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아이는 그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릴 만큼 그와 닮아 있었다. 얼굴형 굳게 담은 인매, 오만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높은 콧대. 모든 것이 그의 축소판이었다. 그리고 눈,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까맣고 깊은 눈동자. 그것은 그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바로 자신의 눈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맞추어지고 있었다. 비 오는 밤의 희미한 기억, 14개월간의 휴학, 아이의 나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분신. 그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아이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안녕. 이름이 뭐니?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겁먹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늘 가르쳐준 대로. 민하준입니다. 민하준. 민서윤의 성을 따른 이름. 하지만 성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그의 심장의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아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모른 척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넋나간 사람처럼 물었다. 몇 살이지? 5살입니다. 이만 실례. 정확한 생일이 언제야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다. 서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와 서윤의 곁을 스쳐 지나 과학관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수행원들과 박물관장이 당황하여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저 출발해 라고 명령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씨앗이었던 의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신이 되어 그의 영혼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지난 6년간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남자였다. 그가 짊어져야 할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과학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권지혁은 며칠 동안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칩거했다. 그는 세상과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다. 수십 통의 비서실 보고 전화도 그룹의 긴급한 현안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충격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6년의 시간들이 엉망으로 뒤엉켜 재생되었다. 비 오는 밤의 흐릿한 기억, 그녀의 당돌했던 눈빛, 그리고 자신을 똑 닮은 아들의 얼굴.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장님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신기루를 좇는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자신의 핏줄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자 끝인 여자 민서윤을 만나야만 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모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관문이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그녀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어떤 변명도 위협도 없었다. 그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간결하고 정중한 메시지뿐이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적이 드문 호텔의 라운지였다. 서윤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지혁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제거된 듯 공허했다. 아이는 내 아이인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의 남은 세계마저 무너뜨리는 망치가 되었다. 왜?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왜 말하지 않았지? 왜 지난 6년 동안 나를 속였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회장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저처럼 세상에 지친 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술에 취했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았죠. 그건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회장님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아침 신문에서 당신의 약혼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와 정계 거물의 딸이 맺는 세기의 결합. 그 기사 옆에 실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사진을요. 그제야 지혁은 기억해냈다. 6년 전 아버지의 강요로 억지로 맺었던 정략 약혼. 그 약혼은 상대방 집안의 비리가 터지면서 몇 달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그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제 뱃속의 아이는 당신의 완벽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이자 오점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당신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의 심장을 수만 개의 파편으로 조각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의 완벽해 보였던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연구소에서 벌어졌던 그 이상한 일들은 뭐지? 윤태석 실장 주변에서 벌어졌던 그 기괴한 사고들. 그것도 당신이 한 짓인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하준이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능력에 대해 털어놓았다. 쿠키 상자 블록타워, 그리고 엄마의 슬픔에 반응하여 폭주하는 아이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해서. 하준이는 느껴요. 제가 슬퍼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을. 그리고 아이는 분노하죠. 제가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이의 힘은 아이의 순수한 분노와 뒤섞여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힘 때문에 괴물이 될까봐.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은 미혼모로서의 고단한 삶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가진 미지의 힘에 대한 끔찍한 공포와 외로움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지역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시켰다. 윤태석의 커피잔, 오작동하던 자동문, 망가진 프로젝터와 USB. 그 모든 것은 외부의 해킹이나 음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멀리서 엄마의 고통을 느낀 5살 배기, 아들이 엄마를 지키기 위해 보낸 필사적인 경고이자 서툰 복수였다. 지역은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후회와 미칠 듯한 부성애, 그리고 자신의 여자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는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를 서툴지만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짙은 후회로 잠겨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당신과 우리 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홀로 괴롭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는 더 이상 DN그룹의 냉혹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하준이를 지킬 거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준이 자신으로부터도. 그의 선언은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외로운 싸움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더 거대한 폭풍에 맞설 위태롭지만 단단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날의 고백 이후 권지혁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그 자신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서윤과 하준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세상은 아직 그들의 비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그는 연구소 내부에 자신의 직속 감시팀을 배치했다. 윤태석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가 서윤에게 더 이상 어떤 위해도 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막을 쳤다. 서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를 향했던 모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동료들의 괴롭힘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 하준이의 비밀스러운 힘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DN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전 세계의 초자연 현상 전문가와 뇌과학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한 층 전체를 하준이를 위한 비밀 연구실이자 놀이 공간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아이가 스스로의 힘을 긍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그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을 둘러싼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마지막 원망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위태롭지만 따뜻한 신뢰와 서서히 피어나는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평화는 궁지에 몰린 윤태석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해 곧 깨질 운명이었다. 윤태석은 죽을 맛이었다.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은 민서윤은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서윤의 연구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어 곧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윤태석은 그 연구 성과를 통째로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서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스터키를 이용해 그녀의 개인 연구실에 잠입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연구 데이터 원본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그녀의 컴퓨터에서는 모든 자료를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권지혁조차 예상하지 못한 대담한 수를 두었다. 그는 DN그룹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개인 자격으로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인류의 노화 과정을 정복할 세기의 발견을 발표하겠다는 거창한 명분과 함께 그는 이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DN그룹을 떠나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로 발돋움할 야심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 들은 서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휩싸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연구를 통째로 도둑맞은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권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제가 막아야 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의 거짓말을 세상에 밝혀야만 해요. 하지만 지혁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는 이미 윤태석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마지막 함정으로 몰아넣는 사냥꾼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막을 필요 없어. 네, 오히려 그가 마음껏 떠들도록 무대를 만들어줘야지.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나와 함께 그가 벌이는 마지막 쇼를 가장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기만 하면 돼.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의 눈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 전 세계의 언론이 모여 윤태석의 세기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스타처럼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에 섰다. 기자회견장 맨 앞줄 권지혁과 민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윤태석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 방해하러 와봤자 이미 늦었다고.
존경하는 내외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견에 대해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서윤의 연구 데이터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스크린에 띄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DN그룹의 펜트하우스. 하준이는 엄마의 친구인 지혁 아저씨가 보내준 커다란 스크린 앞에 앉아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지혁이 비밀리에 초빙한 세계적인 뇌파 전문가가 앉아 아이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다. 하준아, 기억나지? 아저씨랑 연습했던 거. 지혁의 목소리가 아이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엄마를 괴롭혔던 저 나쁜 아저씨가 또 엄마의 소중한 걸 뺏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제 하준이가 엄마를 지켜줄 시간이야. 할 수 있지. 내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아이의 눈이 맑고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두 손을 스크린 속에 윤태석을 향해 뻗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응징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윤태석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최상급 수트로 몸을 감쌌고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곧 세계적인 과학계의 스타이 작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존경하는 내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을 지켜보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 그가 서윤의 연구 자료를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스크린에 띄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문장, 그녀의 데이터, 그녀의 논리를 뻔뻔하게 훔쳐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했다. 기자회견장 맨 앞줄 권지혁과 민서윤은 조용히 그 광대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은 분노로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사람들 몰래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만 더 참아라고, 우리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비밀 연구실. 하준이는 커다란 스크린 앞에 앉아 특수 제작된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에는 뇌파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붙어 있었다. 아이는 지혁 아저씨와의 약속대로 스크린 속의 나쁜 아저씨에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윤태석의 발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수년간의 고독한 연구 끝에 인류의 수건이었던 노화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공을 치하하는 가장 거짓된 문장을 내뱉는 순간이었다. 빅! 그의 앞에 있던 마이크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하울링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다. 윤태석이 당황하여 말을 멈추자 마이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다시 제가 발견한 이라고 입을 떼는 순간 마이크는 다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거짓말을 거부하는 듯했다. 에헴, 음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군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된 발표 자료들을 가리켰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작성한 이 자료들을 보시죠. 그 순간이었다. 휙! 문이 모두 닫힌 실내에서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를 강한 돌풍이 단상 위를 휩쓸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연구자료 수백 장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기자회견장 안을 눈처럼 흩날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특종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경호원 뭐해? 윤태석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무대는 서서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인 동영상을 재생하려 했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영상으로 최종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메인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요동쳤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연구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밤중의 연구실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윤태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민서윤의 개인 컴퓨터에서 모든 연구 자료를 훔쳐 자신의 외장 하드로 복사하고 있었다. 영상의 하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눈빛이 의심과 흥분으로 번뜩였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윤태석이 소리쳤지만 스크린은 그의 말을 비웃듯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그가 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해 조작했던 이메일들이었다. 원본과 조작된 부분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비교되어 있었다. 그의 범죄 행각이 하나씩 세상에 공개되고 있었다. 스크린은 마지막으로 그의 비밀 계좌 내역을 띄웠다. 경쟁사인 태성바이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서윤의 연구 결과의 일부를 팔아넘긴 기록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 뇌파 전문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이의 뇌파가 기자회견장의 모든 디지털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아이는 지역의 정보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다. 이것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현상이었다. 윤태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스크린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크크. 그는 보이지 않는 힘에 목이 졸린 듯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 꺼져 있던 마이크가 다시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회의장 전체에 윤태석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역의 팀이 그의 사무실에 설치해 두었던 도청 장치에 녹음된 파일이었다. 그 고아년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걔가 몇 년간 연구한 거. 내가 그냥 좀 써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의 추악한 본성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태석은 무대 위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기자들이 무대 위로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권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자랑스러움, 그리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하준이는 스크린 속에서 엄마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했던 몸을 소파 위로 늘어뜨렸다. 아이는 엄청난 정신력을 사용한 탓에 몹시 지쳐 보였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해냈다. 엄마를 지켜냈다. 작은 수호신의 위대한 복수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다. 정의는 가장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마침내 실현되었다. 윤태석의 처절한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DN그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건의 진상은 윤태석 실장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정교한 사이버 테러였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졌던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DN그룹 초능력자 사건이라는 이름의 도시괴담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윤태석은 산업 스파이 횡령, 명예훼손 등 수십 개의 죄목으로 구속되어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권지혁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만 했다. 세상의 소문은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그와 민서윤 그리고 권하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의 이사회와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을 소집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과도 같은 발표를 했다. 그는 윤태석의 비리를 묵과했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리고 민소윤을 자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권하준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로 공표했다. 그는 과거의 하룻밤 실수나 오해에 대한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6년 전 자신이 놓쳤던 소중한 인연을 이제라도 되찾아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다음 행보는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는 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DN그룹 산하에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공식적인 명칭은 차세대 인지과학연구소였지만 그곳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하준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세상의 편견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민서윤을 임명했다. 당신이 필요해. 그는 그녀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하준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기 이전에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소. 그의 제안은 그녀를 단순히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녀를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였다. 서윤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며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어색했던 처음의 시간들은 하준이라는 사랑스러운 연결고리를 통해 서서히 녹아내렸다. 권지혁은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술자리를 모두 끊고 매일 저녁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어느 날 밤 지혁은 여느 때처럼 아들에게 슈퍼히어로에 대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빠, 나도 이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글쎄. 그건 아직 모르지. 하지만 하준이는 이 세상 그 어떤 슈퍼히어로보다도 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그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때 잠자리에 들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장난을 치고 싶었던 하준이가 아빠의 손에 들린 동화책을 향해 손을 뻗었다. 휙! 동화책이 지혁의 손에서 빠져나와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넘기는 것처럼 페이지가 저절로 한 장씩 넘어갔다. 지혁과 그 광경을 보고 방으로 들어온 서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내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금은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그들만의 가족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최첨단 유리 건물로 지어진 차세대 인지 과학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특별 관찰실. 6살이 된 하준이는 엄마 서윤과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수십 개의 블록을 공중에 띄워 복잡하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의 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즐거운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때 관찰실에 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얼음 같은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연구소 옥상에 있는 천문대에서 함께 별을 보고 있었다. 하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신기한 듯 소리쳤다. 지혁은 서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은 아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세상의 그 어떤 가족도 겪어보지 못할 특별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으니까. 거짓과 상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기적과도 같은 아이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단단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비범한 삶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